밤사이 쏟아진 눈과 낮아진 기온으로 출근길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 집을 방문한 친척 등 지역사회로 퍼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특례 수입 승인을 받으면서 이달 중순 이후 의료진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오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원에 부정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작업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미끄러운 길이 많습니다. 출근길 혼잡이 우려되지요.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지금은 눈은 일단 완전히 그친 상태죠? 네, 눈은 완전히 그쳤습니다. 수도권에 발효됐던 대설특보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도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설 작업이 모두 끝나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선 사직공원에서 창의문 삼거리 양방향 등 3개 구간이 쌓인 눈으로 인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눈길로 인한 교통사고도 있었는데요.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4.3cm, 경기도 파주 11.1cm, 수원 6.4cm 등 수도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인력 9,000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은 대중교통도 좀 증편을 해야겠어요.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지하철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더 늘리고 버스 집중 배차도 30분 더 연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인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제 출근길에 나서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일부 도로가 얼었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눈이 제법 쌓여 있기 때문에 출근길 낙상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여의도 현장 상황 보셨는데요. 다른 구간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눈은 일단 그쳤고 웬만큼 치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얼어붙은 곳들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간에서 제설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만 앞서 들으신 대로 간밤에 내린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구간이 있습니다. CCTV 화면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변북로입니다. 용산구 한남역 부근인데요. 도로 위에 제설 작업은 완료된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소통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입니다. 역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보입니다만 도로가 곳곳이 얼어있는 상황이어서 평소대로 이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로 보입니다. 또 밤새 눈이 많이 내렸던 경기도 파주 문산대교 부근입니다. 여기는 곳곳에 폭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빙판길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달 초 폭설과 달리 이번엔 퇴근 시간대 이후에 눈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적지 않았죠. 어제 KBS에 접수된 제보인데요. 시청자 김민우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어젯밤 경기 파주시 상황, 눈길에 승합차가 언덕을 못 오르고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이 한창 이어지던 시간대죠. 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인천 서구에서는 눈길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서 한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눈이 상당히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륙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고 또 미끄럽기 때문에 출근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적인 예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기상캐스터가 바깥에서 준비 중입니다. 자,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 조금 여유 있게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지금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에도 지금 도보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요. 큰 도로에도 살얼음이 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차차 하늘은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5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10.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 나오실 때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5도, 춘천 영하 6.4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아서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광주 2.8도, 대구 0.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강릉 6도, 대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5도, 대구 6도, 제주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내 집단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친척 모임에서 확진자 수십 명이 나왔는데 그중 4명이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외국인 확진자 A씨가 국내에 입국한 건 지난해 12월 25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하며 받은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마치기 직전인 지난달 7일 재검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 경남 김해의 단독주택 2층에 머물렀고 1층에는 다른 외국인 가족 6명이 살았는데 격리기간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인 A씨가 가족들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면서 전파가 일어났고 이 집을 방문한 외국인 친척들까지 감염된 뒤 또 다른 모임에까지 추가 전파가 일어나 38명이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2건, 김해 1건, 전남 나주 1건 등 모두 4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A씨와의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다른 환자 수십 명도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북 구미에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감염된 3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 같은 국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것만 39건, 주로 같이 사는 가족들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거 가족이 아닌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전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국내에서 다시 퍼질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사실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쨌거나 그런 단계로 점점 밟아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에요. 해외 입국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당국은 먼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에서 해외 입국력이 없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의 자택격리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공급의 선결 조건이 특례 승인 완료였기 때문에 서둘러 대처를 한 건데요. 기존의 한국 화이자사가 신청한 허가는 별도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 수입이 승인된 화이자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약 6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됩니다. 아직 국내 허가는 안 났지만 감염병 대유행 위기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한 특례 수입 제도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승인된 물량은 2월 중순 이후 수입될 예정입니다. 승인에 앞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과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하고 다수 국가가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의 타당성을 전원 인정했습니다. 사용 방안과 관련해선 희석 후 용량 0.3ml를 최소 21일 간격으로 2차례 근육 주사한다고 자문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어 투여할 때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 충분히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용 연령의 경우엔 만 16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6세하고 18세 사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후에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예방접종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접종 대상에 대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례 수입이 급하게 승인된 건 코백스의 백신 분배를 담당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 측의 요구 때문입니다. 백신 도입 예정국 내의 특례 승인 등 절차 완료를 백신 공급의 선결 조건으로 지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 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과는 별개로 기존에 한국 화이자사가 신청한 백신의 품목 허가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게 될 코로나19 백신은 최소 270여만 회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2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잠정적인 백신 배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상반기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3억 3,700만 회분을 145개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WHO 조사팀이 방문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벌써부터 발원지를 밝히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은 다른 나라도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첫 숙주로 추정되는 박쥐를 연구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WHO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이 연구소를 방문해 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We're all aware of the hypotheses around the potential of lab involvement in this, and we're certainly going to ask questions about all of the key aspects of the WHO 조사팀은 이곳에서 우한 연구소 대표 학자인 스정리 연구원도 면담했습니다. 스정리 연구원은 박쥐우먼으로 불리는 박쥐 관련 바이러스 전문가로 그동안 바이러스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WHO 조사팀은 지난 주말부터 우한 동물질병센터와 화난 수산물 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 조사팀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 조사팀에서조차 회의적인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We try to find hopefully good information to help to understanding the origin of the virus, but it's very unlikely that with such short mission, it will have a very advanced stage in the understanding. 중국은 WHO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2019년 상반기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출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世卫组织应根据事实和职责，对其他国家和地区进行类似的考察。 앞선 2차례 WHO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급 계획이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요.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큰 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당초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 예상됐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중심으로 나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의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 다른 공급축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공공주도의 개발을 강조한 만큼 사업 주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개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 지원을 같이 담자는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사퇴론까지 거론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그러나 선별과 보편 지원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 봐. 민주당 내에서는 20조 원 등 희망 수치가 나오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4차 지원의 경우 단순 위로금이 아닌 코로나 손실에 대한 지원 성격입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 수준이 우선 도출돼야 합니다. 3월 또는 4월에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때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도 추가로 감안해야 합니다.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지원은 이런 선별 지원의 규모가 추정된 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방역 상황입니다. 조속히 방역이 안정되면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반대의 상황이 되면 홍 부총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생기는 이견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앞선 3차례 지급 효과부터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자금과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맞섰습니다. USB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듭 의심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민주당이 중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판사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며 4월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만을 위한 공작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라 했고, 정의당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가 씁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51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아울러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원전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 가능성 그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저희 KBS 보도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소식은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원전의 수소 제거 장치 결함과 은폐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 측에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난 2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수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9일 열리는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9월 독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수소 제거 장치의 제거율이 구매 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부 실험에서는 촉매가루가 불꽃이 돼 날리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는데도 보고 의무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다며 원안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9일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해당 실험 경위와 결과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당연히 비밀로 하자고 말한 한수원 간부가 원자력안전법상 안전 관련 설비의 부적합사항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나아가 원안위와 한수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국내 원전의 수소 점화기 미설치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원전 내 수소를 폭발 농도에 이르기 전 강제로 불태워 제거하는 장치인데 국내 가동 원전 24곳 중 절반 가까운 10곳의 미설치 상태입니다. 원안위원들은 수소 제거 장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점화기도 함께 설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한수원이 따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파는 일반적으로 빠른 수소 발생은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수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죠. 이거 농도 올라가는 거 꼭 올 거야 있거든. 여기 점화기가 있으면은. 한편 한수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내부 감사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민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는 승합차가 멧돼지 떼와 부딪혀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민원인 A씨가 3층 민원실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잠실 세무서를 방문 중이던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서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 충남 계룡시 엄사면의 한 국도에서 소렌토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멧돼지 10여 마리 중 일부와 부딪히면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소렌토 차량이 멧돼지 떼와 부딪혀 급정거하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추돌했고 이어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간 소렌토 차량이 마주오던 모닝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와 모닝 차량 탑승자 가운데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편의점. 가게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벽돌로 현금이 있는 계산대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다른 남성은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를 쓸어 담습니다.
남성 3명이 편의점에서 5분 남짓한 시간에 현금 40만 원과 상품권, 담배, 양주 등 500만 원어치를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았어요. 유리가 저기 방 같은 유리가 막 완전히 막 파편이 튀어 있고 막 담배니 뭐니 막 너그러져 있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범인의 인적 상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주변 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작년 기생충 수상에 이어서 또 한 번 이 상을 받는 우리 영화가 탄생을 할까요?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 3일 제78회 골든글러브상 후보작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는 모두 5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미나리가 포함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미나리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정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1980년대 한인 가족의 미국 이민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과 한예리, 윤여정 씨 등이 출연했고 대사의 대부분이 우리말입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미나리는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만 50개 넘는 상을 받으며 미국 언론들로부터 여러 부문에서 아카데미상 후보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특히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등 20개의 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골든글러브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지만 대사의 50% 이상이 외국어라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 대상이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은 미국 시각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국에서 의회 폭동 당시 순직한 경관에 대해 대대적인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임이 강조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9일에 예정된 상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의사당 중앙홀에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의회 폭동 당시 시위대를 막다가 순직한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법질서 수호의 최전선에서 폭도들에 맞섰던 고인의 희생을 기리면서 민주주의 전당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With your permission, may we be worthy to carry Brian in our hearts. We will never forget.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관심은 현지 시간 오는 9일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기본적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로 물러난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 심판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에선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 시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도부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에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listen to the arguments. I think that's what we ought to do. That's what I said before it started. That's still my view. 미 상원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백악관은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 통과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길은 빙판길이고 바람은 차가운 매서운 날씨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막바지 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바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제설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도보에는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눈을 뭉쳐보았는데요. 이렇게 눈뭉치가 금세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큰 도로에도 살얼음이 끼어 있는 만큼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오늘은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5도로 출발했고요. 체감온도 지금 영하 10.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도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5도, 인천 영하 5.9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도 영하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은데 지금 영상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가 1.7도, 제주는 8.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강릉 6도, 대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5도, 대구 6도, 제주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고 특히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기준 완화를 고려 중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좀처럼 시원스럽게 나아지지를 않고 있고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아직은 좀 신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중근 기자,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 433명, 해외 유입 34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184명, 경기 107명, 충남 35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20명, 누적 사망자는 1,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초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머문 건 주말 검사량이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에서 집단 전파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남, 전남 외국인 집단 발생 관련 접촉자들을 조사한 결과 4건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북 구미에서 확진된 환자의 가족에게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국내 감염으로 최초 감염자와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모임을 했던 친척인 만큼 접촉자 관리를 재점검하고 해당 지역 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39건으로 늘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 없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의 특례 수입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이 물량은 2월 중순쯤 들어와 먼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렸고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해 국내 허가 전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백신 도입을 앞두고 백신 운송 모의 훈련도 진행됐는데요. 민, 관, 군, 경이 공동 참여하는 수송지원본부가 여러 돌발 상황을 가정해 백신의 공항 도착부터 수송, 보관 등 과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 방역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내일까지 감염치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헌팅포차라는 업소에서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손님들끼리 자유롭게 합석을 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 이 방역 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있는데 잘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사달이 났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술을 마시며 자유롭게 다른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 이른바 헌팅포차입니다. 20대들 다니는 그 술집 있잖아요. 그런 데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24일 이곳을 방문한 손님 1명이 확진된 후 지금까지 4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 등 800명 넘게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손님들이 춤을 추다 구청 단속에 적발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중엔 5시간을 머무른 손님도 있었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카페 같은 이용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헌팅포차라는 업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태에 없습니다. 헌팅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헌팅포차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서울시는 손님들이 춤을 추고 마스크 착용에 미흡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2개월의 영업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 비용 및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10명이 함께 왔다가 이 중 4명이 확진된 단체 손님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CCTV를 확인해 마스크 착용 미흡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오늘도 라인펀드 관련 소식이 이어갑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판매 수수료를 위해 펀드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만기 때는 새로 가입을 받아서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커지면서 아예 라임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데요. 홍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펀드는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은행이 판매한 라인펀드는 모두 만기가 1년 이상이었는데 우리은행만 6개월이었습니다. 원래 만기가 지는 안 들었죠. 뭐 6개월이고 좀 괜찮네. 그냥. 6개월 만기면 은행도 수수료 수입이 2배 늘어 이득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여기도 팔지 왜 안 팔았을까?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워서 겁나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라임이 투자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평균 자금 회수 기간은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이 정도 지나야 수익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6개월 만기 상품과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만기 미스매치도 일종의 리스크거든요. 우리은행에서 기획한 6개월짜리 상품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6개월 뒤에 환매, 즉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펀드 투자 수익으론 돌려줄 돈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2월부터 팔았으니 첫 환매 시기는 8월이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직전에 한 7월 즈음에서 펀드를 다시 팔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모아진 가입자들의 돈으로 8월에 환매할 돈을 주면 된다.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죠. 원래는 이거 안 됩니다. 우리은행 내부 보고서를 보면 실제 7월에 펀드 재판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라인펀드 부실이 언론에 제기되면서 재판매는 포기합니다. 우리은행은 6개월 상품은 라임 측에서 먼저 제안해서 팔게 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의 담당자는 6개월 회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또 금지가 돼 있는데 문제가 커지자 우리은행은 마지막으로 라임펀드의 자산을 현금으로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망하게 생겼단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한 거 판매 끝날 때까지 망하면 안 되니까 채권이나 부동산 매입할 만한 거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나 실사 결과 돈 될 만한 게 거의 없었고 라임은 결국 환매 중단을 맞게 됩니다. 한편 KBS 보도에 대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KBS 뉴스 홍사원입니다.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죠. 공매도 금지를 정부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재개하는데 개인 참여를 늘리고 또 대형주 위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결정의 배경은 뭔지 김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늦추고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한 달 반가량 미뤘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허용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종목들의 주식 수는 코스피 종목의 5분의 1, 코스닥 종목의 10분의 1 정도.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많아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무기한 연기, 나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5월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3조 원어치가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타협안을 마련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면서 설 연휴 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방역 당국은 하루하루 말고 전반적인 추세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육류업체 등 에서였던 집단 감염 사례들이 발생이 또 되었고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감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어떤 환자 수 증가 통계에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감소 추세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이 부분이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 공간에서 어느 일상생활 영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느냐라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었다라는 그 자체는 크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들을 어제 공개 토론을 했고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개 토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설 연휴 전이라도 이번 주에 어떤 사항들을 좀 평가를 좀 해서 너무 엄격하게 그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것들이 이번 주 중에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에서 사항들을 보고 다음 주에 그러한 조치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주말 중에 뭐 늦어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는 어떻게 다음 주에 어떠한 어떤 조정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만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했던 병원에 했던 감염이 병문안 그러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간병인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문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지만은 다시 한번 병업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도권의 대형 병원,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병업 차원에서 있던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 곳에서 지금 감염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어떤 감염들이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도 합류와 협력을 통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당국의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볼리비아와 영국에선 봉쇄령을 어긴 불법업소 손님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는 아찔한 탈출 소동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출구 쪽으로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자칫 큰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위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남미 볼리비아에서 당국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의 손님들인데요. 단속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치자 70여 명의 클럽 손님들이 동시에 현장을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경찰들이 바닥에 깔린 사람들을 재빨리 구해내고 상황을 수습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국 웨일스에서도 3차 봉쇄 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미용실이 경찰에 발각됐는데요. 당시 미용실 손님들은 경찰이 잠긴 가게 문을 따는 사이 비상구를 통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머리에는 파마 약품을 묻히고 미용실 수건을 그대로 두른 채 주랭랑치는 그들의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것이 증거가 돼 미용실 주인과 손님들에게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5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영국 국민에게 감동을 안긴 100세 참전용사 톰 무어경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전역에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어경이 생전에 살던 마을과 자택 앞에는 추모의 꽃다발이 쌓였고 영국 런던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에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또한 런던 관광명소 중 하나인 피커딜리 원형광장의 5개 전광판에도 무어경의 사망을 애도하는 대형 메시지가 게시됐으며 영국 하원 의회에서는 의원회의에 앞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이맘때면 따뜻한 봄이 언제 올지를 점치는 행사를 여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또 최근에는 기록적인 폭설까지 겹치면서 135년 전통의 이 연례 행사가 무관중으로 개최됐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펑크서토니 마을에서 열리는 그라운드 호그데이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2월 2일을 그라운드 호그데이라고 부르면서 봄이 오는 시기를 점치는 기념일로 여기는데요. 다람쥐과 동물인 그라운드 호그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게 되면 겨울이 6주 더 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봄이 빨리 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특히 135년 전통의 펜실베이니아주의 행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매년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관계자만 참석하도록 했고 대신 마을 주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 판넬로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더불어 집에서 실시간으로 행사 과정을 볼 수 있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행사의 주인공인 그라운드 호그 필은 이날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봐 겨울 날씨가 더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인당 300만 원 국민 취업 지원 20만 명 신청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 30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자가 시행 한 달 만에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2일 기준으로 19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에서 34세 청년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레바논, 바레인 파병 장교 3명이 코로나 확진됐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국방부가 레바논과 바레인에 파병된 우리 군인 3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레바논 유엔 임무단 소속 서부여단에 파병 중인 육군소령 1명과 대위 1명,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에 파병 중인 해군소령 1명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부여단과 연합해군사, 동일 주둔진의 우리 군은 각각 5명인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확진자 3명의 상태는 경미하다며 해외 파병 인원에 대한 예방, 방역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수출기업 매출 전망 3년여 만에 최대치라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에도 수출기업의 매출 전망이 3년여 만에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에서 수출기업의 2월 매출 전망 지수는 100으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출기업 매출 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2017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인데요. 상승폭만 따지면 2015년 3월 이후에 가장 큽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보다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를 보면 1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11.4% 증가한 48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서 먼저 단일화를 한 뒤에 국민의힘과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또 하겠다는 건데요.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금태섭 전 의원.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안 대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경선을 치르는 단계적 단일화를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본 경선 참여 제안을 거부했지만 장외 경선을 통해 자신이 선점한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인이 속한 1차 단일화 경선을 A조로,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B조로 규정하며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오늘 만나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본 경선이 끝나는 3월 초까지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는데 예비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 많이 예상이 됐던 형태네요. 한 명의 경쟁 주자로서 열심히 뛸 뿐이다. 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일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여권에선 우려와 경계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품이 넓은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보듬어야 한다고 한 반면 우상호 의원은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드는 후보를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진영을 위한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비전을 놓고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출근 거부 등으로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웅산 수치고문에게 적용된 죄목은 수출입법 위반입니다. 관절 수색하던 경찰이 작은 무전기 등 여러 무선 장비를 발견했는데
이들 장비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얀마 경찰은 아웅산 수치 고문을 오는 15일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집집마다 양철 냄비 등을 두드리면서 쿠데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리에선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군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대학의 교수들이 수업 거부에 들어갔고 70개 이상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출근 거부 등의 입장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진들이 차고 있는 붉은 리본은 과거 2015년 미얀마 군부가 보건부 장관에 군인을 임명하자 항의의 뜻으로 착용했던 겁니다. 민 아웅 군 최고사령관은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거부해 쿠데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거짓 선동을 하는 시민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문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We have assessed that the Burmese military's actions on February 1st, having deposed the duly elected head of government, constituted a military coup d'etat.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등에 업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차례 개봉이 미뤄진 승리호가 이번 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가 아시아계 최초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은 페어웰도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2092년 지구는 황폐해졌고 하층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우주 청소선을 타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닙니다. Space debris 1.7 tons. 저건 400 나온다. 밟아. 그러다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을 발견하고 거액의 돈과 이 로봇을 바꾸기 위해 위험한 거래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 SF 영화인데다 송중기, 김태리 등 톱스타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주 영화가, SF 영화가 한국에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 영화가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화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 제작비 24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집중해 영화계 전반에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분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스킨십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해졌으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루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암에 걸려 함께 할 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가족. 고민 끝에 할머니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짜 결혼식을 핑계로 온 가족이 모입니다.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할머니의 큰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잔잔하게 일깨워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연 배우 아쿠아피나는 이 영화로 아시아계 최초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이민 2세 청년이 주인공인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자신과 달리 자유분방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종교, 문화적 갈등과 성장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눈과 낮아진 기온으로 출근길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 집을 방문한 친척 등 지역 사회로 퍼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특례 수입 승인을 받으면서 이달 중순 이후 의료진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오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고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는 참 험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고요. 그 눈이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제설 작업은 최대한 한 것 같은데 기온이 낮아서 빙판길이 많습니다. 서울 여의도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 눈은 그쳤지만 출근길에 조심들을 좀 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수도권에 발효됐던 대설특보도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도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설 작업이 모두 끝나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사직공원에서 창의문 삼거리 양방향 등 3개 구간이 쌓인 눈으로 인해 통제됐다가 현재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4.3cm, 경기도 파주 11.1cm, 수원 6.4cm 등 수도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인력 9,000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대중교통도 많이 혼잡하겠군요.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지하철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더 늘리고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제 출근길에 나서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일부 도로가 얼었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눈이 제법 쌓여있기 때문에 출근길 낙상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와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을 통해서 곳곳의 날씨 상황, 또 빙판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에서 신지혜 기자가 준비 중입니다. 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부분 구간에서 제설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앞서 들으신 대로 간밤에 내린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구간이 있습니다. CCTV 화면으로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강변북로입니다. 용산구 한남역 부근인데요. 제설 작업 완료된 상황이고 현재 소통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입니다. 출근 시간대 점점 가까워져 있는데 역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보이는 상황이죠. 또 이어서 밤새 눈이 많이 내렸던 경기 파주의 문산대교 부근입니다. 여기는 곳곳에 폭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빙판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량들도 이전의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초의 폭설과 달리 이번에는 어젯밤에 퇴근 시간대 이후에 눈이 집중됐죠. 그래도 불편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KBS에 접수된 제보입니다. 시청자 김민우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어젯밤 눈길의 승합차가 언덕을 못 오르고 뒤로 이렇게 계속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한창 이어지던 시간대죠. 또 어제 인천 서구에서는 눈길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서 한 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 눈이 상당히 쌓여 있었고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현재 내륙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고 또 미끄럽기 때문에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세한 전국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배지 캐스터, 바깥 날씨가 아주 매섭죠? 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무척 춥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이 제설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걷다가 한번 크게 넘어질 뻔했는데요. 미끄럼 사고에 오늘 아침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앞으로 하늘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토요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산지와 해안 지역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도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5도, 인천 영하 5.9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전도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0.5도, 광주 1.7도 보이고 있고 제주 8.6도로 제주는 영상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6도, 대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5도, 대구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 무렵이면 남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우선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상황이 썩 좋지 않다며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 작업에 최대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명절이 있는 다음 주에 방역 기준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까지 감염 추이를 좀 지켜보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던 백신 접종 준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 6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들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해 국내 정식 허가 전에 특례 수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된 물량은 이번 달 중순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는 세계적인 이 백신 배분 계획도 잠정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상반기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약 145개국에 3억 3,700만 회분 정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소 259만 6천여 회분,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11만 7천 회분, 그렇게 해서 총 271만 3천여 회분 정도를 공급받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35만 명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회 접종임을 고려하면 100만 명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운송할 때 영하 70도 아래 초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는 모의 훈련까지 진행됐는데요. 그 내용은 김민지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훈련에는 백신 모형이 사용됐습니다.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실려 운반됩니다. 4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곧바로 지게차로 옮겨져 공항 물류창고로 향하고 보통 3시간 이상 걸리는 세관, 통관 절차 없이 준비된 전용 운송 차량에 바로 실립니다. 차량 내부에는 온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운전석에서 온도 확인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운송 준비가 끝나면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운송 차량이 출발합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 등 차량 11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합니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테러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군과 경찰이 2중, 3중 경호를 펼칩니다.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 삼엄한 경비 속에 운송 차량이 도착합니다. 백신은 영하 75도의 초저온 냉동 창고에 보관됩니다. 실제 백신 주사를 놓는 접종센터로 출발 전 백신은 다시 작은 단위로 나눠 1톤짜리 수송 차량에 실립니다. 군과 경찰의 호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도착지는 서울 중구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입니다. 백신을 전달받은 의료진이 상자를 열자 내부 온도는 영하 75도로 확인됩니다. 의료진이 백신 상자를 꺼내는 과정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얼어붙어 쉽게 꺼내지지 않기도 합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저온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 훈련도 다음 주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외국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집을 방문한 친척에게 퍼졌고 관련 확진자만 수십 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확진자 A씨가 국내에 입국한 건 지난해 12월 25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하며 받은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마치기 직전인 지난달 7일 재검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 경남 김해에 단독주택 2층에 머물렀고 1층에는 다른 외국인 가족 6명이 살았는데 격리기간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인 A씨가 가족들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면서 전파가 일어났고 이 집을 방문한 외국인 친척들까지 감염된 뒤 또 다른 모임에까지 추가 전파가 일어나 38명이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2건, 김해 1건, 전남 나주 1건 등 모두 4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A씨와의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다른 환자 수십 명도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북 구미에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감염된 31번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 같은 국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것만 39건, 주로 같이 사는 가족들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거 가족이 아닌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전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국내에서 다시 퍼질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사실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쨌거나 그런 단계로 점점 밟아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에요. 해외 입국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당국은 먼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에서 해외 입국력이 없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의 자택격리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급 계획이 나올 거란 전망인데요.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또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당초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 예상됐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에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중심으로 나옵니다.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의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 다른 공급축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공공주도의 개발을 강조한 만큼 사업 주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으로 돌려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안도 논의돼 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과열된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결국 미묘한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퇴론까지 꺼내들었는데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 지원을 같이 담자는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사퇴론까지 거론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후퇴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그러나 선별과 보편 지원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 봐.
민주당 내에서는 20조 원 등 희망 수치가 나오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4차 지원의 경우 단순 위로금이 아닌 코로나 손실에 대한 지원 성격입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 수준이 우선 도출돼야 합니다. 3월 또는 4월에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때까지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손실도 추가로 감안해야 합니다.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지원은 이런 선별 지원의 규모가 추정된 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방역 상황입니다. 조속히 방역이 안정되면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반대의 상황이 되면 홍 부총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생기는 이견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 보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앞선 3차례 지급 효과부터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존자금과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맞섰습니다. USB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듭 의심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민주당이 중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판사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며 4월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만을 위한 공작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라 했고 정의당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가 씁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51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아울러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민원인이 다른 사람들의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는 승합차가 멧돼지떼와 부딪혀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잠실 세무서에서 민원인 A씨가 3층 민원실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잠실 세무서를 방문 중이던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서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 충남 계룡시 엄사면의 한 국도에서 소렌토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멧돼지 10여 마리 중 일부와 부딪히면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소렌토 차량이 멧돼지 떼와 부딪혀 급정거하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추돌했고 이어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간 소렌토 차량이 마주오던 모닝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와 모닝 차량 탑승자 가운데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편의점, 가게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벽돌로 현금이 있는 계산대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다른 남성은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를 쓸어 담습니다. 남성 3명이 편의점에서 5분 남짓한 시간에 현금 40만 원과 상품권, 담배, 양주 등 500만 원어치를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았어요. 유리가 저기 다 같은 유리가 막 완전히 막 파편이 튀어 있고 막 담배니 뭐니 막 너그러져 있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범인의 인적 상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주변 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작년에는 기생충이 받은 이 상 다시 한번 탈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 3일 제78회 골든글러브상 후보작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는 모두 5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미나리가 포함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미나리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정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1980년대 한인 가족의 미국 이민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과 한예리, 윤여정 씨 등이 출연했고 대사의 대부분이 우리말입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미나리는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만 50개 넘는 상을 받으며 미국 언론들로부터 여러 부문에서 아카데미상 후보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특히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등 20개의 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골든글러브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지만 대사의 50% 이상이 외국어라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 대상이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은 미국 시각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국에서 의회 폭동 당시에 순직한 경관에 대해 대대적인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임이 강조됐는데요. 이제 관심은 9일에 예정된 상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의사당 중앙홀에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의회 폭동 당시 시위대를 막다가 순직한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법질서 수호의 최전선에서 폭도들에 맞섰던 고인의 희생을 기리면서 민주주의 전당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With your permission, may we be worthy to carry Brian in our hearts. We will never forget.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관심은 현지 시간 오는 9일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기본적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로 물러난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 심판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에선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 시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도부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에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listen to the arguments. I think that's what we ought to do. That's what I said before it started.
That's still my view. 미 상원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백악관은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 통과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이른 시간 제설 작업에 나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금세 눈을 뭉쳤더니 이렇게 눈덩이가 쉽게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1.5도까지 떨어져 있고 현재 기온 영하 7.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에다가 이렇게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의 기온 7도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도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1도, 춘천은 영하 8.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1.6도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고 대구는 1.1도, 그리고 부산 3.5도로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도 예상되고요. 강릉 6도, 대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도 광주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이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합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오전 8시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14일 만입니다. 오늘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과 대북 평화 전략,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KBS가 최근 연속 보도한 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장치 결함 그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원전의 수소 제거 장치 결함과 은폐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 측에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난 2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수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9일 열리는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9월 독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수소 제거 장치의 제거율이 구매 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부 실험에서는 촉매가루가 불꽃이 돼 날리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는데도 보고 의무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다며 원안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9일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해당 실험 경위와 결과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당연히 비밀로 하자고 말한 한수원 간부가 원자력안전법상 안전 관련 설비의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나아가 원안위와 한수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국내 원전의 수소 점화기 미설치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원전 내 수소를 폭발 농도에 이르기 전 강제로 불태워 제거하는 장치인데 국내 가동 원전 24곳 중 절반 가까운 10곳의 미설치 상태입니다. 원안위원들은 수소 제거 장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점화기도 함께 설치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한수원이 따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파는 일반적으로 빠른 수소 발생은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수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죠. 이거 농도 올라가는 거 꼭 올 거야 있거든. 여기 점화기가 있으면은. 한편 한수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내부 감사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정부가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재개하되 개인들의 참여 범위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입김이 얼마나 세졌는지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늦추고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16일에서 5월 3일로 한 달 반가량 미뤘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허용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종목들의 주식 수는 코스피 종목의 5분의 1, 코스닥 종목의 10분의 1 정도.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많아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무기한 연기, 나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5월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3조 원어치가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타협안을 마련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WHO 조사팀이 방문해 조사했습니다. 비공개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발원지를 밝히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또 다른 나라도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첫 숙주로 추정되는 박쥐를 연구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WHO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이 연구소를 방문해 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We're all aware of the hypotheses around the potential of lab involvement in this, and we're certainly going to ask questions about all of the key aspects of the WHO 조사팀은 이곳에서 우한 연구소 대표 학자인 스정리 연구원도 면담했습니다. 스정리 연구원은 박쥐우먼으로 불리는 박쥐 관련 바이러스 전문가로 그동안 바이러스 유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WHO 조사팀은 지난 주말부터 우한 동물질병센터와 화난수산물 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 조사팀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 조사팀에서조차 회의적인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We try to find hopefully good information to help to understanding the origin of the virus, but it's very unlikely that with such short mission, it will have a very advanced stage in the understanding. 중국은 WHO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2019년 상반기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출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世卫组织应根据事实和职责，对其他国家和地区进行类似的考察。 앞선 두 차례 WHO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SF 영화 승리호가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 끝에 이번 주 전 세계 190여 개국 시청자 만납니다. 새로 나온 영화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2092년 지구는 황폐해졌고 하층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우주 청소선을 타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닙니다. Space debris 1.7 tons. 저건 400 나온다. 밟아.
그러다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을 발견하고 거액의 돈과 이 로봇을 바꾸기 위해 위험한 거래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 SF 영화인데다 송중기, 김태리 등 톱스타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주 영화가, SF 영화가 한국에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 영화가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화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 제작비 24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집중해 영화계 전반에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분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스킨십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해졌으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하루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암에 걸려 함께 할 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가족. 고민 끝에 할머니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짜 결혼식을 핑계로 온 가족이 모입니다.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할머니의 큰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잔잔하게 일깨워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연 배우 아쿠아피나는 이 영화로 아시아계 최초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이민 2세 청년이 주인공인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자신과 달리 자유분방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종교, 문화적 갈등과 성장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고 있는 데다가 일부 고객들의 갑질 행태까지 더해져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고객이 배달 노동자에게 폭언과 막말을 쏟아낸 음성 파일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의 한 학원으로 커피 배달을 간 배달 노동자 김모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고객이 주소를 잘못 적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커피를 전달한 김 씨. 주소가 잘못됐으니 배달료 3,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고객에게 안내했습니다. 이게 불만스러웠던 주문 고객은 배달 대행업체 관리자와의 통화에서 폭언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냐며 의심하는가 하면 그 기사가 코로나로 걸려서 씨 어떻게 해야 내가?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000원 벌어가면 부자된대요? 배달 노동자의 직업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좀 이상하게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 내가 임시를 버는 게 1,000만 원씩 미안한데. 일주일에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그 3,000원이 그렇게 부당하시다고. 거지 같았어요. 문제의 고객은 학원에서 아이들의 통원버스 승하차를 돕는 일을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다 중지됐고 1년 동안 코로나로 겪은 학원의 운영난에 벌어진 너무나 큰 피해라. 피해 노동자와 배달업체 측은 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며 폭언을 한 당사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해자님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학원을 그만둔 문제의 고객은 피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호방건설이 위장 계열사를 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총수가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세기상사라는 이름으로 상장돼 있습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 국모 씨는 호방건설 김상열 회장의 사위입니다. 국모 씨가 김 회장의 딸과 결혼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 호방건설은 그해 5월 공정위 신고해서 이 회사를 빠뜨렸습니다. 호방건설이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17년. 이때도 호방건설은 조카 가족이 거느린 회사 10여 개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호방건설은 공정위의 신고 누락 지적이 나온 뒤에야 이 회사들을 뒤늦게 계열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호방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나 친족에 대한 정보는 고의로 누락할 경우 총수가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소위 말하는 재벌에 대한 모든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돼서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재벌의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호방건설은 김 회장이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대성과 고의성을 검토해 두 사건 모두 이르면 올해 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향 방문이 쉽지 않아 선물로 대신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설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다양한 설 선물 세트가 매장 전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비대면 명절에 매출 하락을 걱정했었는데 올 설 연휴를 앞두고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향을 못 가는 아쉬움을 선물로 대신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유통업체마다 오히려 선물 매출이 늘었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분들께 작은 선물이나마 지금 보낼 예정이에요. 한 대형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지난해 설 명절보다 매출이 69%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추석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매출이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명절이 일상화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급 선물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선물 허용가액을 20만 원까지 일시에 상향하면서 한우와 옥돔, 와인 등 고급 선물 매출이 많게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통업계도 변화된 소비 추세에 맞춰 한우와 굴비, 샤인머스켓 등 고급 선물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다 보니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문화 속에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수요도 늘면서 유통업계는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농어촌에서는 극장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한평에서는 군에서 직접 자동차 극장을 열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나비축제와 국화축제로 잘 알려진 전남 한평의 엑스포 공원. 어둑해진 공원 주차장에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1992년 읍내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근 30년 만에 영화관이 문을 연 겁니다. 젊은 시절 읍내 극장을 찾았던 중년들에겐 추억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제 극장도 없어지고 지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옛날 추억도 한번 새겨볼 겸 해서요. 개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영화관이 없는 인접한 시군 주민들까지 찾으면서 벌써 한 차례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가까우니까 이제 여러모로 좋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니까 차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거죠. 일부러 한번 오늘 와본 거예요. 지금. 한평군은 자동차 극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봄, 가을 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스카이워크와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 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 향유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문화도 제공하고 항구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던 주민들을 위해 시도한 한 농어촌 자치단체의 도전이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간밤에 내린 눈으로 통제됐던 인왕산길 등 5개 구간이 지금은 모두가 통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빙판길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속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인왕산길과 북악산길 이용하실 분들 급제동을 피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 평소와 달리 외곽 쪽으로만 간간히 지체와 서행되고 있으며 반대 도심 안쪽 성동교 부근에는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
못하고 조금 전에 처리됐지만 아직도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독립문 방향 홍은동 사거리에서 무학제고개 사이 출근 차량들 빠르게 늘면서 정체되고 있으며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 부근 상습 정체 현상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전 구간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주변 도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동부간선도로 당현 4교회 도로 부속물 정비 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월계 1교에서 녹천교 사이 감안해서 지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민주화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던 미얀마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화가 군사 쿠데타로 5년여 만에 벼랑 끝에 섰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계속 구금돼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전권을 잡은 군 최고 사령관은 쿠데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 고문이 이끄는 당시 여당의 총선 압승 때문이라는 진단이 유력합니다.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 군부가 결국 극단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이틀 만에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외 원조와 제재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의 정치사회 안정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미중 양국으로서는 미얀마 군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운명은 이어질 군부의 조치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쿠데타에 항의하는 이른바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도심 항의 시위설이 나돌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군부가 무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일은 시대역행, 시대착오라는 사실입니다.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해 명성에 금이 간 수치고문의 석방을 국제사회가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눈은 모두 그쳤고요. 지금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린 눈 때문에 여전히 빙판길이 많아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늦춰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 체감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11.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7도, 토요일에는 10도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해안 지역과 산간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도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8.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